이 세상에는 참 신기하면서도 어쩔 때는 마주하기도 싫은 인연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 좋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일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미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사람에게서 트라우마와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야기 녹음하는 내내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지금도 영원히 씻어낼 수도 없는 그 사람의 기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고요. 아마 저 같은 경험을 하는 분들은 절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단 1%의 확률을 생각하며 저희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갓 회사에 취직했던 20대 중반, 다니던 회사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하거나 주말에 시간이 나는 대로 자기 개발을 쉬지 않았고, 그날도 집 근처 카페에서 영상을 보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큰 그림자 같은 게 생겼고 위를 올려다보니 웬 남자가 있더군요. 키가 상당히 컸고 첫눈에도 굉장히 바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훈훈한 외모에 성실해 보이는 남자가 생긋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다 보니 왜 그러시냐고 물었는데 남자는 대뜸 저에게 전화번호를 줄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소위 대시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장소나 상황이 이런 것과는 결이 달랐고 무엇보다도 공부한답시고 전혀 꾸미지도 않은 제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 생각해 냉큼 번호로 넘겼죠. 하지만 남자는 그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내 제 앞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몇 주 전부터 여기서 뵀다고 혹시 남자친구 있으시냐고 물으며 대화를 시작하더군요. 그냥 무시할 수도 없었고 솔직히 호감 가는 외모에 젠틀한 말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순조롭게 이어졌고 며칠 데이트를 하며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죠. 이전에도 연애 경험은 몇 번 있었지만 확실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데이트를 하면서도 남자친구는 어딘가 모르게 괴리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람을 의심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이상했죠. 보통 연애를 시작하면 각자 이야기를 서로에게 터놓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연애일 겁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뭐 하나 제대로 말해주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도 말하지 않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은 몇 명인지 등 기본적인 이야기도 말하지 않더군요. 물론 그게 꼭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타고 다니는 차도 나이에 걸맞지 않은 비싼 외제차였고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방, 심지어 시계까지 꽤나 값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어디서 났냐, 집이 잘 사냐, 돈 많이 버냐 이런 이야기를 묻기에는 사귄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굳이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부터 조금 이상한 행동들을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점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주를 보고 신점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신당에 간다고 했고 심지어 일주일에 3번이나 점을 보기도 했습니다. 보통 신년에 한 번 점을 보거나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하기 전에 볼 텐데 남자친구는 거의 제 집 드나들듯이 점집으로 갔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냐, 다니는 곳이 용한 곳이냐 물었지만 그럴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그냥 고민을 털어놓는 곳이라고 답하더군요. 자신의 미래를 점치기보다는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입니다. 교회나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는데 묘하게 논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의 취미이니 굳이 따져 묻진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계속해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제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있는 곳까지 와서 맛있는 음식도 사줬고 저녁 늦게 회사까지 와서 집 가는 길을 배웅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는 말도 많이 해줬는데 준비한 만큼 잘 될 거다. 만에 하나라도 2군데 이상 붙으면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돈보다는 너의 미래, 커리어를 고민하는 게 궁극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용기도 불어넣어주고 긍정적으로 말해주니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불안했던 것들이 정말로 사라지는 것 같았죠. 실제로 얼마 안 있고 중고 신입으로 도전했던 대기업도 붙었고 제가 속해 있던 업계에서 알아주는 굴지의 기업에 동시에 붙었습니다. 이때도 남자친구와 논의하여 대기업 신입이 아닌 경력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죠. 당시가 사귄 지 100일 정도 되었을 시점인데 뭘 하든 잘 되고 남자친구가 점점 든든해지니 아주 가끔 결혼 생각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안정감을 준다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다만 남자친구의 조금 기이한 행동이 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취미로 사진을 자주 찍었는데 특히 야간 출사를 많이 하더군요. 본인 혼자서도 야밤에 산에 오르거나 먼 타지에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아마 출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질녘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진 찍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더군요. 물론 남자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지만 반딧불이를 찍기 위해 하루 종일 있어야 하고 나름 사진 취미가 있는 사람들끼리 스팟 경쟁도 심하다고 하고요. 그러다 몇 번 저도 남자친구를 따라 야간에 출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소 충격을 받게 되었죠. 주말 저녁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산에 가서 사진을 찍자고 하더군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따라 나섰는데 막상 가서 사진 촬영을 하는 걸 보고 있으니 문이 아닌 제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그냥 어두컴컴한 산속을 찍고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플래시를 켜는 것도 아니고 달빛을 이용해 찍는 것도 아닌 그냥 시꺼먼 숲속을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셔터를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뭘 찍는 거냐고 야간 촬영 모드로 하고 찍는 거냐고 물었죠. 남자친구는 원래 피사체는 꼭 밝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렇게 혼자서 같은 장소에서만 1시간가량을 촬영했습니다.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저로서는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더니 저한테 숲 안쪽 나무로 가라고 했고 왼쪽에서 몇 번째 나무 오른편에 서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빛을 비추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는데 대체 저길 어떻게 들어가고 저 밑에 뭐가 있을 줄 아냐고 싫다고 말했죠. 특히 벌레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대꾸했는데 저긴 그런 거 없고 정말 사진 잘 나오니까 걱정 말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몇 차례 실랑이를 벌이다 하는 수 없이 나무 옆에 섰는데 그 상태로 10분 이상 촬영을 하고 나서야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니 촬영한 걸 보여달라고 했는데 막상 화면을 들여다보니 제 얼굴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어둡게 촬영되어 있더군요. 애초에 야간 모드도 아니었음을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약간 당황해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 아마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나중에 보정 작업을 해서 다시 주겠다고 하고 애써 넘어가 버렸습니다. 특히 이 사진에 대해서 이상한 경험들이 많았는데 하루는 주말에 남자친구와 1박 2일로 놀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조개구이나 먹자는 말에 흔쾌히 알겠다고 했는데 가는 길에 논두렁 같은 길로 차를 돌려서 가더군요. 애초에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건 10km 이상 고속도로에서 직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IC로 나가서는 생전 처음 보는 시골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리로 가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다가 어느 집 앞에 차를 세우고는 여기 자기가 잘 아는 곳이라고 대답하더군요. 예전에 여기 자주 놀러 왔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시간이 여유로우니 잠깐 들렀다가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제가 느낀 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그냥 둘러대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여기 좀 둘러보고 가자고 말하는데 아무리 남자친구라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있는 집은 누가 봐도 사람이 살지도 않는 폐가였거든요. 대문도 다 뜯어져 있고 그 안으로 보이는 마루와 집안은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나간 남자친구는 뒷자리 문을 열고는 본인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계속 나오라고 손짓하는데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차에서 내려서 여기가 뭐하는 곳이냐고 물었는데 똑같이 예전에 자기가 자주 왔던 곳이라고만 말할 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대뜸 저에게 대문 앞에 서보라고 말하고는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더군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대체 왜 여기서 그것도 나를 찍는 건지 따지고 들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계속 저를 어르고 달래며 한 번만 사진 찍고 싶다고, 여기가 본인이 어렸을 때 추억이 많은 곳인데 꼭 너랑 추억 사진을 찍겠다고 했죠.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예전에 살았던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며 대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몇 분 안 있어 곧바로 차에 타서 원래 목적지인 곳으로 향했죠. 가는 도중에 거기가 어땠고 누구랑 살았으며 무슨 추억이 있는지 말하더군요. 찝찝함은 있었지만 뭔가 따질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가 목적지에 도착해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며 금세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반복되는 꿈을요. 이게 같은 꿈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 계속 꿈에 나타났습니다. 생전 본 적도 없는 어린 여자아이가 꿈속에 나타나는데 매번 장소와 상황은 달랐지만 꼭 이 여자아이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쩔 때는 잔디밭 같은 곳에서 여자아이와 걷는 꿈을 꿨고 운동장 같은 곳에서 달리기를 한다거나 심지어 도서관에 있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식으로 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꿈에 나오는 건 처음 겪었고 꿈속에서도 대체 얘가 누군데 자꾸 나랑 같이 있는 건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네 번째 꿈에서 그 여자아이가 또 나왔는데 그때는 아이와 제가 신호등을 같이 건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인지 제 무의식을 반영한 것인지 몰라도 제가 아이에게 너는 누구니? 왜 자꾸 나한테 오는 거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해맑았던 얼굴이 한순간에 바뀌기 시작했고 거의 얼굴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변하는 겁니다. 너무 놀란 와중에도 도망도 못 치고 있는데 이미 입도 다 녹아서 사라진 상태에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나랑 놀아준다며. 나랑 놀아준다며. 주변이 새까맣게 변하면서 아이는 사라지고 계속 이 말만 주변에서 들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도 여운이 이어져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죠. 생전 겪어본 적 없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포함해 부모님, 친구들에게도 그간 꿨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부모님과 남자친구는 아마 개꿈 아니겠냐고 대충 넘어갔는데 친구 중 한 명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더군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상하다고 평소 꿈도 잘 안 꾸던 애가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꿈이 앞만 봐도 좋은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본인이 다른 친구랑 전 보러 가는 길에 물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내심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에게서 난리가 난 것처럼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고 전화를 해보니 받자마자 저한테 남자친구 옆에 있냐고 묻더군요. 이유를 물어도 다 필요 없으니 저녁에 자기 좀 보자고 꼭 시간 내라고 독촉했습니다. 엉겁결에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에 갔는데 이때부터 진짜 소름이 멈추지 않더군요. 첫 마디가 당장 남자친구랑 헤어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친구랑 만나거나 통화를 할 때 남자친구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본인이 만난 무당이 무조건 그 친구, 남자친구 헤어지게 하라고 했답니다. 남자친구가 무당이라고요. 처음에는 납득도 안 가고 어이가 없기도 해서 이래저래 대화가 많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놀라면서 친구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당이 말하길 친구 남자친구라는 애는 분명히 무당이고 하는 일이 무당 일이 아니더라도 분명 귀신놀이 하는 애라고 하더랍니다. 귀신이랑 붙어먹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귀신을 곁에 두는 놈이라고 하더군요. 사진 관련해서도 이 친구에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본인이 알고 있는 귀신이나 정말 만분의 1이지만 귀신을 부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아니면 그 귀신에게 저를 바치는 거라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 여자친구로 하고 있는 거라고 역정을 냈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냐고 대체 무슨 예술을 하길래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사진을 찍고 결국 그 귀신이 붙어서 제 꿈에 계속 나오는 거라고 어떻게든 헤어지게 하라고 했대요. 거의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남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었던 내용과 제가 꾼 꿈, 그간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지점들을 다 말했죠.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내가 무슨 무당이냐고 하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세게 나가니까 그제서야 말했습니다. 아니, 거의 180도 돌변하는 것처럼 태도를 바꿔서는 일단 끝까지 들어보라고 또다시 어르고 달래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무당이 말했던 것과 약간 다르긴 했지만 실제로는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당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름아름 계속 만나는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있었고 꽤나 신통한 바람에 복비도 넉넉히 받으며 일처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이직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것이었고요. 야산을 갔을 때도 폐가에 갔을 때도 귀신과 사진을 찍은 건 맞답니다. 근데 무릇 귀신이 꼭 악하지 않고 외려 산 사람에게 좋다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폐가는 원래 본인이 살던 동네는 맞지만 자기 집이 아니라 어릴 때 자주 놀았던 소꿉친구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어렸을 때 병으로 죽었는데 너무 외로워하니까 본인의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거라고 답하더군요. 이쯤 되니 배신감은커녕 당장이라도 애한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치밀었습니다. 그대로 택시를 타고 집에 왔는데 가는 내내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 문자, 카톡이 계속 왔지만 단 한 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집 앞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아빠한테 말해서 쫓아내기도 했는데 몇 차례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집에서만 숨어 지냈죠. 사랑스러운 남자친구에서 한순간에 끔찍한 사람으로 변했고 저에게 말했던 그 내용들을 곱씹으며 몇 달을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오는 카톡과 전화에 악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반년 정도 지나니까 연락은 끊겼지만 여전히 기억은 강하게 남아있고요. 배신감도 들었지만 나중에는 제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되고 믿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고 있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하면 그나마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처럼 끔찍한 사람은 만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가민가 하지만은 뭔가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결과적으로 섬뜩할 정도로 기괴한 일을 당하긴 했지만 말이죠. 그렇죠. 사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상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귀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것도 본인 여자친구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건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전혀 공감이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물론 쉽게 잊기는 어렵겠지만 제보자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이 답이라는 생각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는 믿음으로 버티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10년이란 세월은 참 많은 것을 바꾸게 하는 시간입니다. 10년 전에 봤던 곳을 10년 후에 갔을 때 많은 것들이 변해 있곤 하죠. 그만큼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일들이 꽤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예전에는 어떤 곳이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사는 그곳이 예전에는 끔찍한 곳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영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그 집에서 살았던 채 1년도 안 되는 시간은 아직까지도 뇌리에 깊게 박혀있을 정도로 섬뜩하고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단란한 3명 가족을 이루고 있던 저희는 아버지께서 나름 잘나가는 사업가이셨기 때문에 꽤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광역시에 살았지만 그곳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아파트에 살며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서도 뭐 하나 부러울 게 없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무너지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더군요.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며 한순간에 저희 집은 망했습니다. 집에 경매 딱지가 붙고 학교에 다녀오면 집 앞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나 심지어 집으로 들어와 협박하는 모습까지 보며 정말 무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멀리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했고 새벽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안방에 부모님이 있는지 살피기도 했죠. 중학생이었던 그때의 기억은 너무나도 무섭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진 않지만 앞으로 저희 집이 겪을 또 다른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순한 맛이었습니다. 처참하게 망가진 집은 쉽사리 복구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정 전체가 피폐해지고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술 한 모금 마시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는 매일을 술에 절어 사셨고 그런 모습을 보던 어머니는 무너져 내리는 억장을 부여잡으며 통곡하셨죠. 나름 머리가 컸던 저 또한 그 모습들을 보며 하루하루 살기 힘들었지만 중학생이었던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한 차례 쓰러지시며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에 내려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었죠. 이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 딱히 아버지의 고향이라는 곳이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씩 아버지께서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면 언급되던 곳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돌연 그곳에 가서 살자고 하셨고 저는 그간 만들었던 모든 친구들을 등지고 가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고 생각해주고 계시는 부모님을 보며 싫다고 할 수도 없었고 그저 알겠다고만 말씀드리며 저 또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퇴원하시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사를 하게 되었고 문제의 그 집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첫 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죠. 분명 아파트로 이사한 것은 맞지만 대부분이 알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꼴랑 5층으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에 가까웠죠. 그렇다고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외진 산골짜기에 덜렁 있었는데 대체 이런 곳에 사람이 사는 건가 할 정도로 외지고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기 때문에 이사비를 아끼겠다고 저도 일손을 거들었고 아침 일찍 시작한 이사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얼추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내내 부모님의 한숨 섞인 숨소리가 마음을 찢어지게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짐거리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만 했는데 이사한 다음 주부터 새로 전학 가게 된 학교를 가면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최대한 돈도 안 쓰겠다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밥을 먹고 공부만 했죠. 그나마 보기 좋고 마음이 놓였던 것은 저녁만 되면 공기 좋은 집 근처에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손을 잡고 돌아다니시는 것이었습니다. 차차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더군요. 그런데 이사를 오고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기를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때가 2000년대 초반으로 이제 갓 mp3라는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아직도 라디오를 듣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가세가 많이 기울었던 저희 집에서 mp3를 살 수도 없었지만 집에 있던 라디오를 들으며 공부를 하고 있던 때였죠. 제 방이 복도 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는 이어폰을 뚫고 들어올 정도로 컸고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부모님도 현관을 쳐다보고 계시더군요. 바로 현관문을 열고 나갔더니 저희 층은 조용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까 저희 아래층에 있는 집에서 소동이 난 걸 알 수 있었죠. 웬 아주머니께서 현관 밖으로 나와 집안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정말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같이 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도 놀라셔서 일단 내려가서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니께서 아버지 팔을 잡으며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계속 비명소리는 들려오지 아버지께서는 내려가시려고 하지 상황이 꽤 긴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에 아버지께서 뚝 움직임을 멈추시더군요. 여보,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집이 우리밖에 없어요. 저도 어머니의 말에 주변을 둘러봤지만 고개를 내밀어 위아래를 봐도 정말로 밖에 나와 있는 집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저나 아버지도 약간 당황해서 일단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분명 불이 켜진 집은 저희 말고도 더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비명을 질러대는 사람이 있는데 구경조차 안 한다는 건 너무나도 이상했죠. 물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크게 관심을 갖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소름이 끼치기는 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저희 집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맘때쯤 아버지께서는 사업이 아닌 작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셨는데 빚이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도 시내로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교 시간이 되면 다 같이 아침을 먹고 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가 흘렀을 무렵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대뜸 자꾸 이상한 꿈을 꾸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데 자고 있으면 새벽에 눈이 떠지고 그 상태로 계속 누워있는데 사람 웃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웃는다니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쳐서 웬 사람 소리냐고 여쭈었더니 방 전체에서 여자가 시시덕거리며 웃는다고 밤새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더군요. 이 당시 어머니께서는 저보다도 아버지께 더 집중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이라도 아버지께서 아프시거나 이상하다고 하시면 긴장을 하시는데 여보 요새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냐고 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께서 하신 대답은 여보도 들었어요 였습니다. 한순간 가족 전체가 당황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자다가 들은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도중에 들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어린아이인지 성인인지 모르겠으나 되게 앳된 목소리로 비웃듯이 웃는 목소리를요. 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당신도 그거 들은 거냐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이게 그저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상 빨리 나가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락되었지만 그로부터 3일 뒤 제가 그 일을 겪게 되며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와서 라디오를 들으며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날은 특히 수학 문제가 잘 풀려서 괜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자정까지 수학 문제를 죽어라 풀고 있다가 새벽 1시가 다 되어서 잠자리에 들었죠. 부모님은 이미 잠자리에 드셨고 저는 자기 전에 물이라도 먹고 잘 생각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제 방 불빛에만 의존해 냉장고를 열고 물을 따르고 마시는데 거실 구석에 좀 이상하게 시야에 잡히면서 고개를 돌려 그곳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 옆에 있는 구석탱이에 뭔가가 앉아있는 겁니다. 베란다와 소파 사이 공간에 웬 사람 같은 게 머리를 안쪽에 두고 있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설마 저게 사람일까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사람이었습니다. 벽을 보고 쭈그려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면서 저도 모르게 저게 뭐야? 라는 말이 입으로 나왔고 여자가 정말 느리게 움직이더군요. 고개를 휙 돌리는 게 아니라 거의 1초에 1도씩 움직이는 것처럼 천천히 느리게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소름이 몇 번이나 돋았고 저게 달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게 사람일까, 대체 어디로 들어왔을까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차마 부모님을 부르거나 도망칠 생각도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끔찍한 얼굴을 보고는 비명을 질러버렸죠. 눈 한쪽이 짓이겨져 있었고 하얀 옷인지 검붉은 옷인지 모를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입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제 비명 소리를 들은 부모님은 화들짝 놀라서 방문을 열고 나오셨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짧은 그 순간에 그것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한동안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방금 본 것들을 다 말씀드렸고 아버지께서는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거라며 저를 달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셨고 바로 다음날 저녁에 집에 와보니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리고 가족회의 아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그간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 외에도 조금 이상한 것들을 겪으셨더군요.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야근이 많아서 어머니께서 분리수거를 하시는데 밖으로 나가서 몇 차례 버려본 결과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보이시더랍니다. 즉, 일주일 전에 버린 물건이 아직도 상단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 말인즉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었죠. 어머니께서 따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총 4동으로 구성된 이 단지에 채 20가구도 살지 않는다고 하고 그나마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로한 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분들도 덜어 계셨는데 저번에 저희가 봤던 비명을 지르시던 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울음소리도 두 분 모두 들었다 보니까 당연히 아래 혹은 윗집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좌우 위아래로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이 말을 끝으로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깊게 들이쉬며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사는데 크게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돌아온 대답 때문에 수긍했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 정신병원이 있던 곳이라고 하시더군요. 이미 동네에서도 소문이 파다했고 귀신 때문에 도망친 집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4개의 동 중 저희가 살고 있던 동만 정신병원이었는데 정식 정신병원은 아니었고 아주 옛날에 운영되던 병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사실상 가두어 두던 곳이었고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두었다고요. 그러다 병원을 허물고 이곳에 아파트를 지었던 것인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파트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거나 아이, 여자, 남자 등 다양한 귀신들이 나타나면서 떠난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심지어 건강하던 사람이 한순간 미쳐서는 꼭 정신병원 환자처럼 변한 경우도 있었고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집에 들어와 살고 있으니 귀신은 고사하고 화를 더 당하는 게 아니냐며 빠르게 집을 옮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알겠다고 수긍하셨고 빠르게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2주 정도는 더 그 집에 머물렀는데 거실에서 봤던 여자 때문에 한순간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아버지께서는 몇 번이고 더 꿈을 꾸셨다고 하고요. 그 집을 나오고 나서 어찌저찌 잘 살면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단란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서 가끔씩 부모님과 나누는 이야기거리지만 이런 곳에 살았고 경험했던 것을 떠올리면 아직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건물을 허물고 직구를 하다 보니까 정신병원이 있던 곳에 살았던 거네요. 그곳에 있던 환자들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귀신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가끔씩 이전에 있던 건물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몰랐던 사람들이 수모로 당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전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쉽죠. 이런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대입시키면 더 무서운데요. 병동에서 울부짖는 여자와 그 옆에서 자고 있는 나를 연상하면 너무나도 무섭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생수를 사 먹거나 정수기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옛날만 해도 마을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쓰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현대로 들어서면서 펌프를 통해 지하수를 끌어냈지만 당연하게도 아주 옛날에는 그런 시설조차 없었죠. 지금도 곳곳에 우물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 아직까지도 귀신 때문에 회자되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잊을만 하면 듣게 되는 어느 우물에 대해 제보하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어려서부터 워낙 많이 듣던 곳이라 지겹도록 들었지만 요 근래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또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사셨던 곳은 경상남도 함안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엄청 어렸을 때는 몇 시간에 걸쳐 시골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뚜껑은커녕 아예 시멘트로 입구와 그 주변까지 막아버린 우물이 있습니다. 10년도 넘는 기간 동안 이 우물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왔는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무덤처럼 생긴 그곳에는 시멘트로 덮어놓아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자동차를 타고 지날 때면 매번 그게 신기해서 부모님께 여쭤봤는데 아버지는 원래 저기가 우물이었고 지금은 다 막아버렸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무렵 여름방학 기간 내 형과 함께 할머니 댁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 때였습니다. 엄청 더울 때라 어디 나가서 놀기도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밭일을 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오랜 기간 일을 하지 못하셨죠. 아무리 산속에 있는 시골에 해가 빨리 진다고 하더라도 7시에도 여전히 해가 떠 있다 보니 마을 어귀에 있던 정자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일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풍경이 대부분이었고 저와 형도 할머니 손을 잡고 정자에 앉아서 수박을 먹곤 했죠. 그러다 조금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할머니 집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꼭 7시만 되면 마을 입구로 가시는 겁니다. 막내딸이 회사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마중을 가시는 것인데 처음 이 모습을 봤을 때는 그저 막내딸을 반겨주기 위해 나가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함께 정자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다가 7시만 되면 불이 나게 입구로 향하는 할머니를 보고 같이 계시던 분들이 이야기하시더군요. 에휴, 세면으로 발라놔도 어쩔 수 없는갑다. 말도 말어. 나갔다도 나가서 기다리지. 이 말을 듣고는 조용히 듣고 있던 저나 형이나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혹은 할머니께서 마중 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굳이 저희가 묻지 않아도 할머니들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얼추 이해는 됐습니다. 앞집 할머니께서 막내딸이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에 나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마을 입구에 있던 우물 때문이었죠. 아기 우물, 할머니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물을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다르게 여자를 잡아먹는 우물이라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할머니 아버지에게도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언제인지도 모를 옛날, 그때는 집집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 집에도 7, 8명이나 아이가 있던 곳들이 대부분이었을 때인데 아이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노동력이 필요로 했고 그러다 보니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당연시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간혹 미숙아가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때도 있었대요. 아이를 낳는 것을 돕던 산파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엄마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대로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엄마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고는 빠르게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런 풍습은 우물과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살아남았을 때, 즉 이미 부모에게 아이가 키워지고 있을 때 몰래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아이를 죽여서 그 우물에 버리거나 아이를 우물로 던져 죽이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는 거죠.
우물은 마을의 중요한 수자원이기 때문에 시체는 대부분 건질 수 있었지만 아이의 죽음에 대해 물으면 아이가 놀다가 들어간 것 같다는 식으로 했다고 하고요. 이유나 과정이 어떻든 결국 우물에서 죽은 아이들이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 우물에 다 큰 성인이 빠져 죽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실제로 우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물은 생각보다 넓지 않고 그리 깊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다 큰 성인 여자가 그곳에 빠져 죽을 이유나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아침에 우물을 들여다보면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 죽어있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 혼자 마을 입구에 들어오면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답니다. 어찌나 구슬프게 울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게 우물 쪽으로 걷게 되고 우물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내 그 안으로 빠져서 그대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듣게 된 이유는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구해줬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 절대 사람들이 없는 늦은 저녁이나 새벽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낮이나 아침이나 울음소리가 우물에서 들려왔고 아이가 있든 없든 꼭 여자들이 그걸 듣는 바람에 죽는 일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언젠가는 외지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딸이 시골에 혼자 놀러 왔는데 갑자기 집에서 뛰쳐나가서는 우물로 뛰어드는 일이 있었다고도 하더군요. 분명 본인의 아들은 자신과 같이 오지도 않았는데 아들 울음소리가 들렸고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우물 안을 보니 아들이 홀딱 젖은 채로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예전에는 흙으로 우물을 메우고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막아놨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 시멘트로 아예 전체를 발라버리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아주 잊을만하면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나오고 있었고요. 이 때문에 앞집 할머니께서는 시집도 안 간 막내딸을 마중 나갔던 것이었죠. 할머니나 아버지 모두 이 우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셨습니다. 다만 예전에 흙으로 우물을 메우는 작업을 했을 때 그 안을 팠을 때 아이 뼈가 엄청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골에 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에 먼 친척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끔 아버지께서 가실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여쭈었을 때 아직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요새 사람들은 이 우물이라는 게 단순히 물을 깃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곳이라는 걸 잘 모를 겁니다.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말 그대로 물을 깃다가 떨어져서 죽는 일도 많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몸을 던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설이나 설화들을 보면 우물과 관련해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우물을 메워버렸고 이를 지시한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거나 우물 신령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물은 인간에게 필요한 물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둡고 음침하고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곳이라 귀신이 나온다고 믿었던 것이죠. 현대와 비교해서 예시를 들자면 예전에 한참 돌았던 물탱크 괴담이 있겠습니다. 모 음식점에서 음식에 썩은 냄새가 나고 심지어 물까지 비릿한 맛이 났는데 이는 물탱크에 시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괴담이 돌던 적이 있었죠. 우물터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금기도 있는데요. 귀신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물을 메우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자체로 귀신의 집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집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물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런 이야기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재밌긴 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공포학과 학생분들이라면 물건에 깃든 귀신 이야기를 대부분 아실 겁니다. 살아생전에 자신이 아끼던 물건이나 특정 물건에 귀신이 붙어있다는 건데요. 물건 한번 잘못 들었다가 귀신에게 혹독하게 시달리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죠. 그렇다면
중고 물품이나 버리는 물건들이 모이는 곳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는 폐목, 폐가구를 모아 재활용하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나무나 가구들을 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을 뜻하는데요.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나이 40 가까이 살아오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어왔지만 그 중에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섬뜩한 경험이 있어 투고합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저는 20살이 되었을 때 정말 할 게 없었습니다. 학교를 갈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꿈도 없었기 때문에 루틴하게 무언가를 할 게 없는 백수에 지나지 않았죠. 매일을 친구들과 PC방을 다니며 저녁에 술을 부었던 삶을 이어오던 중 집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이제 나가서 일이라도 해보라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사실 당시 저로서도 적어도 돈을 벌어오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에 알겠다고 말씀드린 후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경력도 심지어 다니는 학교도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알바는 많지 않았죠. 그러던 중 근처에 살고 계시던 외삼촌이 본인 친구 작업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어디 가게라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고물상이었습니다. 고물상도 종류가 많은데 친구분이 하신다는 곳은 고철도 취급했지만 대부분 폐목, 폐가구를 수거해와 재활용 처리하던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버린 목자재나 가구들을 모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이었지요. 당장 할 것도 없었고 그간 알아본 곳들의 알바비랑 비교했을 때 말 그대로 터무니없을 정도로 페이가 셌기 때문에 바로 승낙했습니다. 며칠 뒤 잠깐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소음도 엄청나고 작업량이 한눈에 봐도 엄청 많아 보였고 그 모습에 압도되어 한참을 입구에서 구경하고 있으니 안에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사장님은 외삼촌 이름을 부르며 조카놈 맞냐고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고 쭈뼛쭈뼛 들어가 앉으니 커피 한 잔을 주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혹시 대학은 갈 생각 있냐, 너희 삼촌이랑 나랑 얼마나 친한지 등등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여기서 제가 하게 될 일을 말씀하시더군요.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고 그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알고 있는 노가다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고 애초에 할 용기나 자신이 없으면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하게 말하면 당장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괜찮다고만 대답했죠. 그럼 좋다고 처음에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안 할 것이니 일단 내일부터 나오라고 하시고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괜히 사장님이 했던 말씀이 신경 쓰여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일에 대해 이것저것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대부분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았고 표준적인 업무가 따로 없는 것 같았죠. 다음날이 되자 아침에 일어나 씻고 바로 작업장으로 향했는데 인자한 얼굴로 맞이해주시는 사장님께서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옥이 펼쳐졌죠. 어디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에 엄청 많은 양의 폐자재를 싣고 온 차가 도착하면 저는 그 옆으로 가서 자재들을 싹 다 아래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마 상하차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겁니다. 그 작업을 4시간 내내 반복하는데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을 하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미칠 지경이더군요. 게다가 같이 일하는 분들은 옆에서 계속 구박하시고 저도 제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답답해서 스스로 짜증도 났고요. 마스크를 써도 그 안으로 들어오는 먼지들 때문에 숨도 쉬기 힘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또다시 새로 들어온 차량 옆에서 그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마치 로봇처럼 반사적으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얼렁뚱땅 하루가 다 가고 퇴근할 시간이 되니까 사장님은 웃으시며 저한테 물었습니다. 계속할 수 있겠냐고, 오늘 한 게 가장 쉬운 일인데 괜찮겠냐고 물으시더군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악에 받쳐서 전혀 문제 없다고 내일 뵙겠다고 하고 집에 돌아왔죠.
저녁 먹고 바로 누워서 잠깐 눈 감았다 뜨니까 아침이었고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젊어서 그랬던 건지 정말 악에 받쳐 적응해버린 건지 일주일 정도가 흐르니까 그냥 버틸 수 있겠다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조금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작업장 뒤편에 폐가구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었는데 작업장 선배 중 한 분이 그날은 저한테 뒤에 가서 가구 몇 개를 같이 들고 오자고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따라 나서서 처음으로 뒤편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되어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저희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언제 작업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물었음에도 선배는 저건 지금 못 만지는 거라고 심각하게 말하시더군요. 누가 봐도 왼쪽 오른쪽 모두 비슷한 상태의 가구들로 보였는데 왜 굳이 왼쪽은 지금 못 만지는 거라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엄청 바쁘게 돌아가는 와중에 그런 거 질문할 시간은 없었죠. 그러다 3일 정도가 흘렀을 때 그간 작업장에서 뵌 적이 없던 여자가 있더군요. 나이는 40대 중후반으로 보였는데 다들 사모님 오셨냐고 인사하는 통에 사장님 아내분이라는 걸 직감했고 저도 덩달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고 작업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작업자들을 전부 불러서는 지금 분류 작업할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새로운 작업인가 싶어 엉겁결에 따라 나섰는데 가보니까 저번에 뒤편에서 봤던 구역 중 왼쪽에 있던 가구들을 분류하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사모님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서서는 뚫어져라 가구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며 물건들을 옮기는 걸 보고 있다가 그 안쪽에 있던 가구를 옮기려고 했을 때 갑자기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구를 내려놨고 같이 들고 있던 저는 어리둥절해서 사모님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사모님은 계속해서 그 가구를 쳐다보다가 이거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이때 저 포함 10명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저만 빼고 9명은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가구들을 쳐다보는 사모님과 사람들은 왼편에 있던 걸 오른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고 끝나고 나니 아까 그 가구만 왼쪽에 덩그러니 남아있더군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지만 작업하는 내내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냥 선배들 하는 대로 물 흘러가듯 일을 돕고는 다시 메인 작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날은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석연치 않은 궁금증이 생겼고 그 주 주말 작업 이후 회식을 할 때 대체 왜 그 가구는 거기에 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선배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이미 다른 작업장에 넘겼다고 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작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그냥 줬다는 건데 대체 왜 그랬던 것이며 사모님은 갑자기 등장해서 지시를 했던 거냐고 물었죠. 그런데 선배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폐자재를 다루긴 하나 그렇다고 아무 물건이나 때려 부수고 할 수 없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폐목을 포함해 폐가구들은 이미 주인이 있던 것들이고 그 중에는 아직도 주인이 있는 것들도 딸려 들어올 때가 있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 귀신이 붙어있는 가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예전에 무당일도 하셨다 하고 혹시나 가구들 중에 그런 게 있을지 먼저 살펴보는 작업을 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갑작스런 뚱딴지 같은 말에 대체 왜 귀신이 거기 있냐고 물었을 때 몇 년 전에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장롱보다는 조금 작은 낡은 원목으로 된 옷장이 있었는데 평소처럼 작업하고는 그 작업자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웬 남자가 꿈에 나와서는 내 거 가져오라고 빨리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죠. 문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달리는 바람에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데 어느 날은 작업을 하다 말고 눈앞에 그 남자가 보인다고 냅다 도망친 적도 있답니다. 사장님도 이런 일을 오래 했던 분이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러 방면으로 그 작업자분을 도와주셨는데 그러다 사모님이 알게 된 겁니다. 귀신 쓰인 거라고 그러게 왜 귀신이 붙어있는 걸 부셔서 이렇게 됐냐고 화를 내셨는데 다들 어리둥절해 있다가도 옆에 있던 작업자가 하룻밤에 이렇게 되어버린 걸 봤으니 뭐라 반박을 하거나 할 수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구슬했는지 제사를 지냈는지 몰라도 그나마 그 이후에는 괜찮아졌다는데 그때의 충격 때문에 5년 넘게 같이 일하던 그분은 그만두고 나가셨다고 하고요. 이날 회식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약간 이해가 안 가면서도 섬뜩했습니다. 마침 주말에 또 외갓집에 갈 일이 있었고 외삼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미 외삼촌이 대학생이었을 때부터 사장님과 사부님이 연애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어느 순간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래도 두 분이 결혼했다고 하셨고요. 그제서야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삼촌도 사장님이랑 자주 만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언젠가 누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너무 초췌하고 다크서클은 거의 얼굴 끝까지 내려왔다고 표현할 정도로 피곤해 보이는 남자가 혹시 가구 하나 여기 드릴 수 있겠냐고 했대요. 돈은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처리해줄 수 없겠냐고 했다는 거죠. 보통 톤 단위로 받던 곳인데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가구를 받았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편에 두었다가 며칠 뒤 사모님이 와서 검사를 하면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그 며칠 사이 몇 번이고 와서는 잘 처리했냐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귀찮을 정도로 자주 방문해서는 빨리 가구 처리해달라고 징징댔다는 거죠. 그리고 사모가 그 가구를 보게 되었을 때 당장 저거 치우라고 했답니다. 기겁을 하면서 저기 안에서 사람 죽었다고 다 필요 없고 저거 치우라고 했다는 거죠. 일단 다른 업체에 주기는 했으나 그 이후에도 남자가 찾아왔고 며칠 지나니까 발길이 뚝 끊기고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라 합니다. 그러다 몇 개월 뒤에 동네에서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는 그간 보았던 수척한 얼굴이 아니라 평범하고 심지어 밝아 보였다고 하더군요. 사모님 말로는 아마 가구를 어디서 잘못 구한 것 같은데 귀신 때문에 시달리다가 부숴달라고 부탁한 거라고 짐작하셨대요. 제가 여기서 겪고 본 것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한편으로 무섭기도 했지만 사실 일을 하면서 그걸 엄청 신경 쓰거나 할 정도로 한가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일을 찾게 되면서 3개월가량의 알바는 끝나게 되었죠. 지금은 사장님의 아들이 그 일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주 생각나지는 않지만 새로 가구를 사거나 보러 다닐 때 가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가끔 귀신 들린 물건 이야기를 보면 이처럼 중고 물품들이 쌓인 곳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곤 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물건들을 보면 알 수도 있겠죠. 예전에 중고 물건들을 창고에 쌓아두고 판매하는 분의 이야기를 봤는데 그분이 말하길 새벽에는 절대로 창고 안으로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창고 밖에 있으면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사람이 없는데도 확실한 인기척이 들리기도 한대요. 매번 느끼지만 이런 이야기를 보면 중고 거래하는 게 약간 꺼려지기도 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